네, 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미국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세 번째 동결인데요. 이에 따른 가상시장의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데파인드 랩스 대표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상자산 시장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3시간 만에 93% 폭락, 만트라 패닉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1 블록체인이죠. 만트라 토큰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3시간 만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증발된 거라서 제2의 루나 사태가 아닌가 또 그런 공포감도 있던데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일단 만트라 이제 코인이 어떤 건지부터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21년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만트라 코인이 처음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긴 하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만트라 코인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2024년도 이제 RWA 즉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새로운 레이어 1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하락장 기간 동안 한 번에 이제 손바뀜이 있었었고 최근에 이제 30센트부터 이제 9달러까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월 14일 한국 시간 오전 이제 1시 30분부터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92% 이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일어났던 이유가 뭔지 여러 이제 전문가들께서 이제 분석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신빙성이 좀 높은 이제 주장은 이제 OKX라고 하는 거래소에 특정 이제 마켓 메이커와 관련된 이제 집단들이 이제 한꺼번에 2천억 상당의 코인을 입금을 이제 했었고 그 코인을 담보로 해서 다른 코인을 이제 빌린 후 이제 투매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담보 포지션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구축한 선물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수익을 얻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분석입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량의 매도 물량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급락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진으로 화살이 돌아갔지만 이 만테라 팀 내부에서는 토큰을 매도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강하게 부정하는 상황인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가격이 첫날, 이튿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코인 시장에서는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또 반대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데드캣 바운스 같은 예. 그 반등을 노리고 또 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움직임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 활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만트라 설립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안 팔았고 우리는 결백하다. 그리고 우리가 결백한 만큼 우리 팀 물량이 만트라는 지금 팀 물량이 좀 네. 많거든요. 근데 이 팀 물량을 전액 우리가 소각하겠다. 이 소각이라고 하는 거는 코인은 태워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없는 코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 가령 시총이 뭐 1억 달러에 코인이 1억 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 50% 정도를 소각을 하면 이 코인 가격이 2배 정도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개당 코인 가격이. 네. 네, 그런 식으로 가격이 반등하게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겨서 실제로 한 25% 정도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뭐 어떤 사실 이제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25%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하락이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하기가 좀 정말 어렵잖아요. 이 판단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폭락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만트라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예. 이제 중국 커뮤니티에서 이제 재단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95%의 물량을 이제 매집해서 가격을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올리고 있다,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소식들이 이제 한국 시장까지 이제 전달되지 않았었고요. 또 사람들은 갑자기 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더 올라가겠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또 많은 어떤 매수를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갑자기 이제 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경각심을 갖고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단순한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분석을 해야지 진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저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미증시 디커플링입니다. 최근에 무역 갈등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주춤한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84,000달러대로 올라왔는데 대표님, 지금 이게 증시와 코인이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좀 상승을 이어갈까요? 원래 이제 작년부터 어떤 나스닥, 특히 이제 나스닥 100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게 이렇게 움직였었고요. 그런 현상을 커플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가 전혀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떨어지고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최근에는 디커플링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디커플링 상태라고 보기는 조금 미흡하지만 상관관계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어서 예. 얘기를 해보면 올해 초부터 이제 가격을 좀 재보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5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보다 좀 하락폭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비트코인이 10.5% 떨어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비트코인 이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좀 이유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하나는 그 같은 기간에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보통 몇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러로 가격을 매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견조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느끼셨을 텐데 그 얼마 전에 한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오전에 장이 끝나고 미국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그 미국이 원래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려고 했었던 반도체 H2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거의 이제 사실상 못 팔게 하면서 55억 달러 손해가 났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관세 효과가 기업에까지 손해를 미치는 그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엄밀히 따져보면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상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활동에 관세 정책에 좀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한다면 디커플링인데 어떤 형태의 디커플링이냐면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는 형태의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완전한 디커플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 9만 달러도 돌파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10만 달러 가는 거 아닌지. 그러면 미국장이 하락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이 가상자산 시장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러한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런 예측이 실제로 그 지금 코인 시장에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분석하시는 어떤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10만 달러까지 회복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사실 9만 달러까지 회복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계속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지금 한 온스당 3,300달러 이상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금값이 비싸다. 왜 오르는지는 알겠는데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사실 디지털 금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들이 계속 지속될 경우 그리고 지금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서 작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M7이 요즘에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M7에 돈 넣어놨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돈을 옮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미 금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투자할 만한 데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음.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만은 조금 무리겠지만 그래도 네. 9만 정도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리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리플 ETF 출시가 또 곧 임박한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현물 ETF 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블랙록에서 네네. 이제 리플 현물 ETF 출시가 이제 음.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 여태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현물 ETF 출시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항상 이제 미국의 이제 선물거래소인 이제 CME에 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이제 현물 ETF가 출시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리플은 그 CME 이제 거래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 거래소에 언제 이제 상장되는지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SEC와 이제 네. 그 리플 이제 재단에서 서로의 이제 그 고소를 어떻게 할지 60일 동안 네. 이제 합의를 보자라고 하면서 조금 유예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 60일에 이제 SEC와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지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네. 이 도출이 잘 된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CME의 이제 선물 거래가 될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리플이 현물 ETF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리플 현물 ETF가 출시되면 네. 결국 솔라나나 결국 다른 어떤 라이트코인 같은 선제적으로 먼저 제출했던 네. 그런 것들도 동시에 이제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한 번 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ETF가 상장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일단 그 리플의 소송이 좀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조건인가요? 네, 그게 먼저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CME 거래소에 네. 이제 뭐 상장이 된 후에 그다음에 현물 ETF 출시가 될 것 같다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보단 현물이 먼저. 네, 아. 선물이 네. 먼저고 현물이 나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물 ETF 출시도 돼야 된다라고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건 먼저? 앞으로는 이제 선물이 먼저 상장이 된다고 음. 나와야지 이제 기존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리플 ETF가 단순한 호재성 뉴스가 아니라 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동원 대표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조동현 대표님이 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또 반대쪽에서 네네. 짚어드리면 지금 이제 이 현물 ETF가 상장된 코인이 두 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나가 있고 네. 이더리움이 하나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너무 디테일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 알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은 주목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작년에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성적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보다 지금 그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총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열광해서 ETF에 막 돈을 넣었지만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알트코인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이 구멍이 하나일 때 물총을 쏘면 멀리 나가지만 네. 여러 개가 구멍이 생기면 이 각각의 구멍으로 나가는 물의 그 세기는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개 알트코인들이 상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리플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소식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 짚어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인 CEO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크립토는 레이어3입니다. 레이어3의 공동 창업자 브랜든 쿠마르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Please give us a brief self-introduction. Yeah, thank you for having me. It's great to be here. My name is Brandon Kumar. I am the co-founder of Layer 3. Before starting Layer 3, I spent 6 years as an investor at a firm called Accolade Partners. I'm sure we'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Layer 3 is, but for the audience benefit, we are a two-sided marketplace. So we help large chains in crypto acquire users, and we provide the infrastructure for them to distribute their token to the right user at the right time. And then on the consumer side, we very much act as a Google for crypto. So we allow them to find protocols that are relevant to their needs and interests in a seamless and intuitive way. Most blockchain startups focus on finance, but Layer 3 is more about education and rewards. Why did you choose an education platform, and what problem were you trying to solve? Yeah, so the best way to think about Layer 3's business, instead of it as education, is as an aggregator. However, aggregation theory is a framework that provides a way to understand some of the largest businesses of the internet. So Google, Amazon, Meta, et cetera. So what does an aggregator have? It aggregates the supply side of a given network. So Amazon is aggregating e-commerce, Netflix is aggregating content, Google is indexing information. It has a distribution channel that allows the supply side to reach the demand side, i.e. consumers, and then it owns that consumer relationship. And so what we are building is an aggregator for crypto. So we are aggregating the supply side, being blockchains. So if you're familiar with Base or Optimism or Arbitrum, as well as the apps, so projects like Uniswap and Aave and Compound. And then we have a distribution channel. The distribution channel is the platform that we've built, as well as the protocol that allows them to distribute their token. Now, education, as you know, is a very good wedge, because we created a product that appeals to someone who's trying to understand how to make their first swap, and then we're able to serve them more over time. And I think the best analogy for this would be when Amazon first started, they primarily sold books. Then over time, they began to sell all e-commerce products. And then because they had data, they were able to now build their own products as well, their private label products. And we very much view our business in the same way, which is first we were doing primarily education. Then we started to show more complex things to do. And then we started to build our own products. And so today, Layer 3 is very much a multi-product firm. So you have Discovery, which is what we're most well known for. You have our wallet product, so a way to custody funds and transact on chain. You have our trade product, a way to trade any asset across any chain. And then you have our games product, a way to predict, our version of a prediction market. Before I pause, I was recently asked what Layer 3's end game is. And our end game is to be the most dominant and most used consumer platform in the industry. And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kind of progressively add new products to our product suite. So some people might wonder, can you actually make money with an education platform? And what is Layer 3's business model, and how much revenue have you generated so far? Yeah, great questions. And so a little bit to the answer I had just given about aggregation, we have multiple revenue streams. So the best way to understand our business and our revenue profile is that you have the B2B component, so how much money we're making from other businesses in the industry. And then you have the B2C component, so how much money we're making from the consumers in the market. So on the B2B side, we generate revenue by taking 20% of tokens that go through our platform. So let's say a large chain gives us a few $1 million to distribute their token through our infrastructure. We take 20% of that token, and that comes to our balance sheet. On the consumer side, there are two primary revenue streams. The first is a credential mint. So we have a product called a Cube. It stands for Credential to Unify Blockchain Events. It takes the metadata from all the transactions that a user takes when they're doing something on Layer 3, and it consolidates that into an NFT known as an ERC-721. And we use that to retarget the user so that we know, like, for instance, let's say you as a consumer are very active in DeFi. I can target you when I'm working with new DeFi protocols because of this Cube. And then the second consumer revenue that we have is trading revenue. So when you are trading assets, we take a small fee. Our business today does about $20 million in revenue annually, and we are profitable because we have a 16-person team. We've been profitable now for about 18 months.
Yeah, so Layer 3 continues to expand in many ways while keeping your original vision. In what direction do you plan to grow from here? Well, the easiest way to think about how we think about our product expansion is what touches the consumer that we don't touch, right? So maybe 6 months ago, the core product that stood between us and the consumer was the wallet. So in order to use our platform or any other platform in the industry, you had to have an EOA wallet that you would use to do so. And so we have built our own wallet. Our objective, as I think I mentioned earlier in the conversation, is to bring products to market that really own more of that consumer experience. Because if you own that consumer experience, you can monetize it in different ways. You can monetize it through fees because you're controlling the flow. You can monetize it by helping other businesses acquire users. You can bring new products to market that are also feed generating. And there are many really broken experiences in crypto today, be it moving stables from specific chains, sending assets around, finding compelling ways to get yield, discovering new protocols, playing games. The user experience is still quite broken. And our team and the data that we've built, we believe is unique in that it helps us maintain and grow a competitive advantage with the consumer. So put simply, we want to bring more products to market that serve the consumer's needs in the industry. Yeah, so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Looking ahead, what are the biggest challenges Layer 3 might face, and what strategies and vision do you have to overcome them? I think about I think about challenges in a few ways. You have market challenges, you have product challenges, and you have team challenges. So market challenges are there's two things. There are factors outside of our control, which we discussed earlier. So this would be macro. Let's say that the tariffs are imposed. Macro is really bad. We go into a recession. That is one challenge you need to navigate. Totally surmountable. We've got a very strong balance sheet and we can endure, but that is a challenge. The second is within market is kind of competitive, right? So the larger you get as a business, the more revenue you do, but also the more competition you begin to face because others see that you have built a good business and they think that they can, replicate your success. And so we've already started to see that, and navigating kind of the competitive dynamic, I think, is a market challenge. The product challenge, I would say, is probably our largest advantage, which is the ability to create a product team that brings world-class products to market. I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products in crypto, but they're not world-class, and we try to maintain a very high bar. If people just demand what you're building, you're able to cut through a lot of issues. And then the final is team. This industry can be quite distracting. You have prices occasionally, going hyperbolic. People feel on paper that they're mak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so bringing a team and a group of people together that are cohesive and stay together for a very long time is very important. I very much believe that, a lot of founders say, I want to run a 30-person company or a 100-person company. I, in theory, never want to run that large of a business. I instead want to keep a small group of people who are very capable and can go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with AI, that's possible, but you have to retain them, right? And retaining talent is challenging in crypto just because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for people to pursue. So I would say those are the three big ones. 네, 레이어 3의 CEO 브랜든 쿠마르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on the show, Brandon. 네, 이렇게 CEO 인사이트 코너 만나봤습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매일경제TV 유튜브에 풀버전 저희가 공개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표님들과 나눴던 이야기, 투자하실 때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10시 반에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